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종대왕 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4월까지 정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질적인 능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능은 바로 옆에 같이 있는 효종대왕의 능입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은 그 능 안에 있는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입니다. 자, 세종대왕님은 참으로 업적이 많으십니다. 그 조선시대 최고의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그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대마도 정벌, 사군 육진 설치, 그 다음에 뭐 노비들을 위해 휴가제도 만들었고, 천체과학기구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농사직설 간행, 그 다음에 아약 정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자, 이 문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님께서 친히 밝히신 훈민정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게 이 훈민정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시 사대부는 언문이라 하여 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948년 10월 1일 한글 전용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공표가 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자, 1443년에 만들어져 근 500년이 지난 후에 세종대왕의 염원대로 모든 백성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훈민정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25년 12월 30일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유해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 이르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28년 9월 29일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이란 기사가 있고 이때 반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지고 반포될 때까지 약간 시간차가 있는데 뭐 이 기간 동안 사대부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이 훈민정음을 반대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만리라는 사람이 올린 상소문을 말씀드릴 건데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집현전에서 한 23년간 근무를 하였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세종 26년 2월 20일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기사를 살펴보면 자, 6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국을 사모하는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는 것이므로, 그 다음에 셋째는 27자의 언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형옥에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에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가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다섯 번째는 업무는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바꾸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류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섭간후경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라도 성인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는 연유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여 나를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원래 굉장히 긴 장문의 글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핵심적인 문장만 뽑아온 거라 정확한 의미 전달에는 한계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사대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본인들의 정신적인, 학문적인,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관료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대의 논리로 그 후 업문이라 하여 쓰지 않았고 훈민정음은 부녀자와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계승되었습니다. 자, 이런 순환을 겪은 훈민정음은 일제시대 때 한 번 더 순환을 겪게 됩니다. 바로 창제 원리에 관한 논란으로 한 번 순환을 더 겪게 되는데 일제는 훈민정음을 폄하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종시시킬 문화재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직접 만든 원리와 운용 방법 등을 기록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입니다. 해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풀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후에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되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해례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간송본과 상주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간송본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바로 이 간송본입니다. 자, 이거를 왜 간송본이라 하냐? 그것은 이 해례본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고 후세에 전하신 분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엄청난 부자의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으로 그 당시 국외로 유출되었던 많은 문화재들을 사서 보관을 하시고 후세에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관 또한 건립을 하셨습니다. 이때 매입한 많은 문화재들은 광복 후에 상당수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외로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때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지키신 이 문화유산 그리고 그 지키신 행동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그때 이태준으로부터 안동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구매하신다고 하셨고 이태준은 1,000원에 팔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께서 이 책의 가치가 어찌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 하며 이태준에게 1,000원을 주고 본래 소유자였던 사람에게 10,000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1,000원이면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를 샀다고 합니다. 집 11채로 이 해례본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을 구매를 하셔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관리를 하면서 후세에 전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해례본은 뭐 경제적 가치로 엄청난 금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의 무가지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금액으로 논할 수 있는, 돈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문화재를 전수해 주신 간송 전연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주본은 좀 내용이 복잡을 합니다. 이 상주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8년에 배씨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공개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취재진과 함께 유일하게 실물을 본 박노식 한국국악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장은 책 표시 및 상태, 오침범 등으로 묶여진 상태 등을 보고 조선시대 때 제작된 진본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복잡한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최초 배씨는 자기 집을 수리하려고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씨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 집에 있는 건데 이 배씨가 훔쳐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었고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조씨에게로 넘어갔고 배씨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 배씨가 이 해례본을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조씨는 소유권을 얻었으나 실물은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지냐? 조씨가 실물이 없는데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실물 없는 기증식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소유권은 문화재청으로 넘어왔으니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이렇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거부하자 강제 집행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에도 이 해례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후 일이 좀 더 꼬인 것은 2심, 3심에서 배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씨는 이것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문화재청, 즉 국가에 있다며 배씨의 소송을 기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해례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5년 3월 배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배씨가 이를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제 제대로 후세에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강제 집행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해례본은 다시 한다고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씨는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배씨는 이 해례본을 내놓는 대가로 1,00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이 해례본을 공개하겠다고 하며 출마를 했다고도 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푸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더욱 얽히고 설켰습니다. 자, 국가의 문화재입니다.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되어서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후세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앞서 간송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간송본과는 의도, 상황 모든 것이 상반되어서 더 많은 씁쓸함을
자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게누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4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